나폴레옹이 1800년부터 1815년까지 유럽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갔는데,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온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러시아 침공이죠. 러시아 캠페인인데 1812년 6월 12일에 동유럽을 출발해서 42만의 나폴레옹의 대군이 모스크바로 진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날짜별로다가 나폴레옹 군대의 진격 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12일, 즉 1812년 여름에 출발을 해서 9월 14일 가을에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고, 모스크바에 도착했더니 그때 당시에 모스크바의 그 알렉산더 1세 짜르가 항복하기는커녕 모스크바를 다 불태우고 먹을 게 없게 만들고 다 30만 주민들을 소각을 다른 지역으로 숨겼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한 달 동안 추위와 배고픔에 기다리면서 언제 항복할까 기다리다가 한 달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국 10월 19일 날 퇴각을 결정해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날짜별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나폴레옹이 이제 본대를 이끌고 들어갔고, 왼쪽 윙을 스코틀랜드 출신 맥도날드라는 부하 장군한테 맡겼죠.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그 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에 통계를 추가한 거죠. 사람 한 명, 이게 10,000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사람 숫자를 여러분들이 세보면 42명이에요. 42만 대군이 출발을 해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죽은 사람은 흰색에다가 이렇게 쉐이드를 줬어요. 그래서 2명이 쉐이드가 칠해졌으면 그 전투에서 2만 명이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나폴레옹의 행군 루트와 그 군대 규모를 사람 숫자를 가지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보가 많아진 거죠. 이 그림은 통계학책에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서점에서 우연히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책을 봤더니 거기에 있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도 있길래 가져왔는데, 이게 역사상 가장 잘된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통계학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그림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들한테 소개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하나를 보면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 캠페인을 하면서 왜 참담하게 망했는지, 얼마나 망했는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과정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색깔로 표현을 했고, 모스크바에서 퇴각하는 것을 아주 시커먼 색깔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진격 루트와 퇴각 루트를 따로 표현을 했고, 또 각 루트에서 이 밴드의 폭으로서 군대의 크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꺼운 밴드 크기가 42만 명, 그리고 그것을 숫자로도 물론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궁금한 사람은 숫자를 볼 거고,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대략적인 군대의 상실을 보기 위해서 폭의 변화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만 명이 출발해서 모스크바에 갔다가 모스크바에서 퇴각해서 최종 돌아왔을 때 밴드의 폭이 출발 당시와 비교해서 보잘것없죠. 실제로 그 폭이 10,000명입니다. 42만 대군이 출발했다가 41만 명이 죽거나 유실이 됐고 10,000명이 살아 돌아왔어요. 이게 나폴레옹의 러시아 캠페인입니다. 나폴레옹의 몰락이 촉발이 된 거죠. 여기에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정보가 시커먼 색에 따라서 퇴각할 때의 날짜 및 그날의 온도예요. 이 온도는 프랑스에서 쓰던 온도이기 때문에 섭씨로 바꾸려고 하면 0.8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0도로 표현된 게 8을 곱하면 0.8을 곱하면 3, 8, 24에서 영하 24도. 그런 전제하에서 이해하더라도 상당히 추운 날이 오래 지속이 됐고,
이 추위에 나폴레옹 군대가 많이 얼어 죽었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이런 그림 한 장이 몇십 페이지의 역사책보다도 나폴레옹의 전쟁, 러시아 캠페인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 상황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좋은 통계의 그림인 거죠. 히스토그램도 아니고 파이 차트도 아니고 시계열 그림도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림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는 이 그림에 나온 생존자 수치를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로축은 동유럽의 출발점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의 편도가 900km, 모스크바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900km에서 총 1800km 누적 여행 거리에 따라서 나폴레옹 군대가 세로축에 몇 명 해당 시점에서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즉 X가 0일 때는 출발점에서의 나폴레옹 군대 사이즈를 보여주니까 42만 명이겠죠. 그게 세로축 절편의 의미고, 1800에서 표현되어 있는 점의 세로축 높이는 10,000명입니다. 900km 갔다가 900km 돌아왔을 때 1800km 시점에서 10,000명이 살았다 이런 거고, 그 중간의 점들은 출발점과 종착점을 제외한 중간 여정에서 나폴레옹 군대 42만 명이 매 시점 어느 정도 살아 있었는지 생존자 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 한 장으로 스캐터 플롯으로서 나폴레옹 군대의 그 몰락 과정을 누적 전쟁 거리의 함수로 표현해 주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누적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나폴레옹 군대 사이즈가 마치 망해가는 집안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실력 중에 로그 변환 이런 게 있죠. 자연 로그 변환을 하면 기하급수적인 관계가 로그 변환을 하면 선형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생존자 수의 로그를 취해서 누적 거리별로다가 로그 생존자 수를 표현했더니 직선에 의해서 근사가 잘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이 어떤 식이 가장 근사를 잘 시킬까? 직선을 그려본 거죠. 그래서 로그 생존자 수, 로그 y를 상수항과 누적 거리 x에 대해서 이른바 회귀 분석을 했죠. 이런 직선을 어떻게 그리느냐? 한 가지 방법은 자를 대고 왔다 갔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은데 딱 그리면 끝 하나의 추정 방법입니다. 자로 대고 그리는 것보다 뭔가 수학의 도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에 수학적인 방식으로 그려낸 그림이죠. 이 수학적인 방식이 뭐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회귀분석 6장, 7장에서 공부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렸더니 여기 보는 것과 같은 식이 얻어졌고, R 스퀘어가 92%, 0.92, 로그 생존자 수의 변화를 누적 거리라는 변수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92%가 설명이 된다. 이게 R 스퀘어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로그 변환을 선형식을 피팅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한 거면 원위치시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지수를 다시 취해줌으로써 역변환을 한 거죠. 로그 변환의 자연 로그 변환의 역변환이 지수고, 지수의 역변환이 자연 로그고, 그래서 로그 역변환을 했더니 이런 식이 얻어지고, 여기서 2라고 하는 게 지수죠. 2.71 이런 수치를 취하는 값.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그 앞에 계속 마이너스 0.0022, 이것의 의미는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즉 나폴레옹 군대가 1km 진군할 때마다 생존자의 0.0022에 100을 곱하면 0.22죠. 1km 진군할 때마다 0.22%씩 죽어나간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마이너스니까 생존자가 줄어든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10km 행군할 때마다 2.2%씩 죽어나간다. 같은 얘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폴레옹 군대는 생존자 100명당
10km 진군할 때마다 2명씩 죽어나가더라. 2명꼴로. 2.2명꼴로 죽어나가더라. 그 해석입니다. 지도에 나온 숫자들 이걸 모아서 산포도를 그리고 산포도를 보니까 누적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로그 변환을 해서 직선의 식을 한번 피팅해보고 이 식을 역변환해서 원래의 산포도로 봤더니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얻은 거죠. 나폴레옹 군대는 100명당 10km 진군할 때마다 평균 2명꼴로 죽어나가더라. 이게 나폴레옹의 러시아 캠페인을 요약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서머리 스태티스틱이죠. 요약 통계. 자, 이제는 이 그림을 봤더니 어때요? 직선보다는 직선 2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의 직선은 진군할 때를 표현하고 또 다른 직선은 퇴각할 때를 표현하면 좀 낫지 않을까. 여기 보다시피 인명이 유실되는 속도가 진군할 때보다 퇴각할 때 가파르잖아요. 진군할 때는 의욕도 있었고 덜 추웠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시기였고 초가을로. 퇴각은 늦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추웠고 사기도 떨어졌고 영양도 더 떨어졌고 견딜 힘도 없고. 자, 이 그림이 앞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가요? 자, 이 그림의 의미는 진군할 때의 처음 900km까지 하나의 직선을 자료에 최적으로 맞춰주고 자를 대고 그냥 900km까지 선을 긋은 거죠. 굉장히 좋은 자를 가지고 수학이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또 900km부터 1800km까지는 그 두 직선이 만나도록 이게 생존자 수가 갑자기 달라지는 않으니까 만나야 되겠죠. 만나도록 제약을 준 상태에서 기울기가 다른 또 다른 직선을 그린 거죠. 그 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그 y는 마이너스 0.0012x 마이너스 0.0019 x 빼기 900의 플러스 x 빼기 900의 플러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900을 뺐어요?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편도 900km 진격과 퇴각을 나누는 경계점 그 수치가 900이죠. 가로축의 절반의 위치. 이것의 플러스는 x 빼기 900의 부호가 플러스면 그 자체, 마이너스면 0을 대입해주는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x 빼기 900의 포지티브 파트라고 불러요. 플러스 쪽.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는 0으로 대체시켜버리고 플러스일 때만 픽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이 x-900의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인데 함수죠. x가 들어가면 이 값이 나오니까 들어가면 유니크하게 나오는 애매함 없이 나오는 이 관계가 함수 관계죠. 들어갔는데 어디로 나올지 모른다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고요. 이 식의 의미는 x가 900 이하일 때는 그냥 앞에 직선이죠. 이게 다 0이니까. 그래서 x가 900 이하일 때는 그 직선의 식이 12.783 빼기 0.0012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900을 넘어갈 때마다 그 차이를 잡아주는 거죠. x가 910이다 그러면 10이 되고 x가 920이다 그러면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반환점이 될 때마다 앞에서 진격할 때는 100명당 10km 진군할 때마다 1.2명씩 죽어나간다는 의미인데 퇴각할 때는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0.0012 더하기 마이너스 0.0019니까 퇴각할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0.0031이 되겠죠. 그게 메시지입니다. 나폴레옹 군대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진격할 때는 100명당 10km 행군마다 1명꼴로 죽어 나갔는데 반해서 퇴각할 때는 그 3배인 3명꼴로 죽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더 나은 얘기죠. 이런 기울기가 꺾어졌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선을 그리면 평균적으로 10km당 100명에 2명꼴로 죽었다 이런 거고, 그걸 쪼개서 봤더니 진격할 때는 10km당 100명에 1명꼴로 죽은 반면에 퇴각할 때는 10km당 100명에 3명꼴로 죽었다 이런 거죠. 나폴레옹의 러시아 캠페인을 이렇게 통계학에 도움을 받아서 재미있게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을 원래 스케일로 환원시킨 거죠. 자, 여기서 보다시피 진격할 때의 감소율보다 퇴각할 때의 감소율이 더 가파른 것이죠. 이게 더 나은 그림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보면 이제는 R스퀘어 값이 앞에서의 92%보다 높은 98%가 됐죠. 이 진격과 퇴각을 따로 봄으로써 생존자 수 변화의 98%씩을 설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형이 피팅 정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나폴레옹 군대 행군에 따른 인명 손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식이죠. 우리는 이런 식들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이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역사를 볼 때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는 자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쌓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가장 빠른 성장 산업이고, 자, 이게 추위에 죽어가는 나폴레옹 군대 모습이고,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말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죠. 누구겠어요? 자기 군대 다 죽이고 쓸쓸히 퇴각하는 나폴레옹의 모습이죠. 결론은 defeat, 패배, 완패. 톨스토이가 소설을 쓴 배경이 됐죠. 또 다른 그림. 야시엘 푸이그 누구예요? 누구냐면 저 왼쪽에 그림자로 나와 있는 선수죠. 쿠바에서 넘어온 메이저리그 올해 1년차 선수죠. 이 박스로 되어 있는 게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을 가로축 3개, 세로축 3개로 해서 9개의 부분 영역으로 파티션, 분할한 거고, 확률을 배우면서 파티션, 분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는데, 분할이라는 것은 스트라이크 존을 하나도 빠짐없이 나눠야 되고 또 중복이 없어야 되는 거죠. 즉, 9개의 부분 집합은 전체의 스트라이크 존을 분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합치면 스트라이크 존 전체가 커버가 되고 겹쳤을 때 중복이 없고,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 존을 9개로 분할해서 투수의 공이 각각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야시엘 푸이그가 어떻게 쳐냈느냐, 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보는데 이것만큼 좋은 그림이 없죠. 그래서 보면 몸쪽으로 가는 인코너는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들어와도 거의 5할 때, 6할 때 이렇게 쳐내는 거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거는 9개의 부분 구간 중에 7개 부분 구간이 시뻘겋죠. 시뻘건 게 3할 이상 친 게 시뻘건데 3할 이상 정도가 아니라 거의 5할 이상 쳐내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약한 게 아웃 코너 낮은 볼만 2할 때를 치고 있었죠. 그래서 제목처럼 The Explosive Start, 큐바에서 넘어와서 처음 한 달 동안 아주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친 거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든 말든 그냥 다 5할 이상 쳐내는 거죠. 그래서 Explosive Start. 그래서 타율이 4할 4푼, 처음 한 달. 아주 엄청난 기록이죠. 다시 그 다음 3주. 아주 썰렁하죠. 스트라이크 존에 빨간 게 하나도 없죠. 유일하게 스트라이크 존 밖에 몸쪽에 오는 것들만 좀 쳐냈고, 그냥 앞에 그림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죠. 제목이 The Slump. 한 달 이후 3주 동안의 모습. 슬럼프. 이때 왜 슬럼프였냐면
두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상대 투수들이 저 친구 큐바에서 와서 굉장히 잘 친다. 우리가 신경 쓰자. 투수들이 적응을 했고, 두 번째는 푸이그가 처음 한 달 쳐보니까 이거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덤볐어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나 그냥 막 치기 시작하고 기다림이 없었고, 그러다 보면서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저스 코칭 스태프에서 어린 푸이그를 불렀죠. 남들이 널 냉정히 분석하고 있는데 너는 자꾸 덤비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목이 The Adjustment입니다. 대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 한 달을 보면 다시 시뻘개진 거죠. 이게 세 개의 그림, 세 장의 그림을 통해서 이 앞으로 대성할 가능성이 있는 푸이그라고 하는 메이저리그에 처음 데뷔한 선수의 처음 세 달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런 게 통계입니다. 살아있는. 어떤 기자가 뭐 푸이그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 이 그림 세 장 보면 푸이그의 데뷔 세 달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굉장히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좋은 그림이죠. 자, 이제는 저 야구 얘기를 했으니까 내친 김에 더 나가보죠. 앞에 소개한 것은 저 그림 자체가 ESPN 홈페이지에 떠 있는 그림을 저 인용한 거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 대한 얘기인데 ESPN에 나온 게 아니라 최고의 경제학 학술지인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 2년 전에 나온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이 나오면 이제 학자들과 메이저리그 관계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게 되죠. 차별한 적 없다. 그건 너희가 통계를 안 본 거라 그렇다. 통계를 보면 차별했다. 자, 이 그림이 차별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는 방법은 먼저 그림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제목부터 봐야죠. 왼쪽 A는 투수가 백인 투수인 경우, 오른쪽은 투수가 백인이 아닌 마이너리티 인종의 투수인 경우. 그 다음에 밑에 막대 그림이 두 개씩 묶여서 있는데 색깔이 나눠져 있죠. 색깔이 파란색은 투수가 엄파이어, 캐차 뒤에서 스트라이크 볼을 판정하는 사람이 엄파이어죠. 주심이 투수와 같은 인종인 경우 파란색, 다른 인종인 경우 붉은 계통의 색.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때요? 왼쪽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백인 투수가 던지는데 엄파이어도 백인인 경우에 스트라이크를 많이 불렀죠. 스트라이크 확률이 32% 이렇게 됐죠. 콜드 스트라이크 퍼센티지. 반대로 백인 투수가 마운드에서 던지는데 엄파이어가 백인이 아닌 경우에 스트라이크를 덜 받았죠. 이게 차별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이게 차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두 개를 대비시킨 거예요. 비교의 비교, 비교의 비교의 비교, 멀티플 컴패리즌, 이런 것들이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들인 거죠. 그래서 뭘 비교했느냐? 그리고 이러한 비교라는 게 사실은 앞에 지금 프린스턴 대학의 부총장인 한국계 데이빗 리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왔던 거죠. 이번 선거가 다음 선거에는 몇 표 차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점프로 미쳤는데 과거에는 안 미치더라. 비교. 그러니까 설득력이 더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데, 왼쪽은 뭐냐면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 중에 초고속 카메라가 스트라이크 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장이 있어요. 그 초고속 카메라 시스템을 퀘스텍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설치되지 않은 데서는 인종차별이 있더라. 그게 설치된 데는 감시의 눈길이 있으니,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인종차별이 사라지더라. 이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인종차별은 투수가 마이너리티 투수인 경우에도 마이너리티 엄파이어가 보는 경우에는 스트라이크 확률이 높고 백인 심판이 보는 경우에는 낮더라. 마이너리티 투수가 던지는 경우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그런 차별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 간단한 그림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걸로 돼서 경제학 최고 학술지에 실린 거죠. 이게 뭐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직접적으로 어필하겠지만 스포츠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어떠한 경제학적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 엄파이어가 순간적으로 스트라이크 볼을 판정하는 것이 그냥 밀리세컨드 순간적으로 내려야 되는 판단인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임플리시트한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논문이고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야구 데이터를 이용한 것뿐이죠. 그래서 경찰이 용의자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체포를 하든가 말든가 누구를 쫓아갈지 결정할 때 레이셜 편견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 경찰에서 특정 인종의 경찰이 늘어나면서 반대쪽 인종의 용의자들이 더 많이 체포되더라. 뭐 이런 것. 레이버 마켓에서 감시가 약하면 임플리시트하게라도 인종 편견이 자행될 수가 있다.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논문이기 때문에 좋은 저널에 실린 거죠. 자, 이 경우에는 학자가 하는 일이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일이죠.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통계라는 게 불확실성이 다 있으니까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게 학자가 하는 일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all models are wrong. 모든 모형은 틀렸다. But some are useful. 어떤 거는 유용하다. 이 경우에도 이게 완벽한 증거일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설득력 있는 정보를 자꾸 제시하는 거죠. 여기 제시한 정보는 뭐냐면 감시 카메라만 감시의 눈길이냐? 관중이 많아도 눈들이 많으니까 감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감시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눈 게 아니라 관중이 많이 온 경기, 적게 온 경기 나눈 거죠. Low attendance, high attendance. 자, 보세요. Low attendance가 되면 감시 카메라가 없을 때처럼 인종 편견이 있죠. 눈들이 많아지니까 그게 사라지죠. 백인 피처의 경우에도 그렇고 마이너리티 피처의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순간적으로 스트라이크 볼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인종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이게 결론이고 그런 결론들을 AER의 레퍼리들이 설득이 돼서 사줬기 때문에 이 저널 학술지에 이런 논문이 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논문 보시면 이게 아이디어 논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복잡한 통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통계 시간 2시간째 지금 만나고 있는데 2시간 만난 이 통계 실력 가지고 이런 분석 다 할 수 있는 거죠. 막대 그래프 몇 개 더 있어요. 2시간짜리 통계 실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AER의 논문을 퍼블리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좀 더 소개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선거 개표할 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전국의 선거구가 굉장히 많은데 선거구별로다가 민주당 성향, 한나라당 성향이 다 새누리당이죠. 지금 성향이 다 다른데 이게 개표되는 속도가 모든 지역에서 같은 비율로 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이 먼저 개표되고 다른 지역이 늦게 개표되기 때문에 예컨대 새누리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 먼저 개표가 되면 그쪽 후보가 인위적으로 올라갔다가 다른 지역 후보 우세 지역이 많이 개표가 되면 나중에 그쪽으로 쏠리고 이런 인위적인 시계열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개표율을 조정해서 열리는 표를 집계하면 좀 더 의미 있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바로 그런 그 개표율을 조정해서 보면 개표 당시에 저녁 7시 50분 현재 조정을 하지 않으면 격차가 굉장히 큰데 조정을 하면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보다시피 박근혜 후보 우세 지역의 개표율이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 우세 지역의 개표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조정 이런 것도 굉장히 간단한 통계 아이디어인데 대규모 방송사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조정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통계 현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7시 50분 현재 이 정보를 가지고
각 지역별로 17개 광역시도별로 어느 후보가 몇 표 앞설 것으로 최종 앞설 것으로 예측되는지 그 예측치를 원의 크기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것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뭐 어디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우리 조교들하고 같이. 그래서 보면 여기 저 수도권과 인천과 저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전국으로 집계하면 전국으로 이때 당시 한 90만 표 정도 박근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사실상 끝났다. 이 오차 한계를 감안해도 오후 7시 50분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상황 종료를 판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